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어린 시절 남다르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항상 같이 다니는 이건영이란 친구였는데 성격이 급해서 가끔 말을 좀 더듬기는 했지만 항상 서로가 잘 위해주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는 친구고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해서 어떤 때는 혹시 서로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건영이네 집 마루에 누워 밤하늘에 별을 보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는 커서 뭘 하고 싶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아마 내가 좋아하는 글 쓰는 일이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했더니 건영이는 자기는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대나 사범학교를 나와서 선생님 하면 되잖아 라고 되물으니 긴 한숨을 내쉬곤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눈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왜 그랬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학년을 마치자 졸업식도 하기 전 친구 건영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전에 한숨 짓던 친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난 친구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알려준 어수룩한 영문 주소로 편지를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오기 일쑤였고 지금까지도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어 너무 후회스럽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가를 이 나이가 돼서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2월에 상영된 한국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세종 24년에 요양차 이천 행궁으로 행차하던 세종 임금은 타고 가던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아녀를 만든 장영실은 파직된 뒤 자취를 감춥니다.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대왕과 그와 뜻을 함께 했지만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진 장영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화 음악은 조성우 음악감독이 맡았는데요. 천문 메인 테마곡입니다.
영화는 포구 속을 지나가는 가마와 신료들이 보여지고 대옥은 장영실이 아녀 만드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튼튼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442년 3월 16일의 자막으로 시작됩니다.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가마가 부서지고 난 후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허탈한 세종의 모습과 죽여주시옵소서를 신하들이 엎드려 연신 외쳐댑니다. 화면이 바뀌어 때는 아녀 사건 4일 전 경복궁 긍정전 앞에서 명예사신에게 예를 차리고 있는 세종과 세자, 대소신료들은 명나라 사신 오양의 조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신 오양이 오만한 태도로 감히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천문 연구를 한 죄를 물을 테니 조선이 용서를 받으려면 천문기구를 전부 파괴하고 제작자를 명으로 압송하라는 조서를 낭독시킵니다. 이에 분개한 세종은 일어나려다가 탈진하여 쓰러지고 세종이 쓰러진 후 의정부에선 장영실의 거취와 간이에 대해 논쟁이 뜨겁고 우의정 이색이 당장 간이를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장영실을 명나라로 보내지 않는다면 명나라는 조선이 간이를 다시 만들 거라고 의심할 것을 걱정합니다. 이 말에 장영실을 절대 명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형조판서 2청과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이고 천문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대사헌 정남손이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갈수록 논쟁이 격화되자 신료들은 의정부의 최고 관리 영의정 황희에게 자문을 구하고 우리 주상이 설마 조선을 위험에 빠뜨리겠는가라는 대감의 대답에 논쟁은 끝이 납니다. 한편 선공감에서 장영실은 세종이 탈 아녀를 점검하며 안에 앉아 천정에 새겨진 천문도를 보며 생각에 빠졌다가 마저 천문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녀를 점검하려 온 조순생, 이묘돈, 최연암이 들어와 아녀 앞에 앉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최연암은 임금이 장영실을 버렸다고 비아냥거리고 오늘 있었던 명나라 사신 이야기와 함께 간이를 비롯한 천문 관측기기를 불태울 거라고 하자 장영실은 가마문을 박치고 나와 서운관으로 황급히 뛰어나가서 천문 관측기구와 서적들을 압수해가는 포졸들을 향해 전하의 물건이라고 온몸으로 저항하지만 어명이란 말을 듣고 허망하여 털썩 주저앉습니다. 세종이 기운을 차리고 이천은 명나라와 밀서를 주고받은 자가 신료들 중에 있다고 하자 세자가 분개하던 때 갑자기 장영실이 찾아와 자기가 명나라의 기술을 훔쳐 만든 도둑놈이냐고 울부짖으며 억울해하지만 싸늘한 표정의 세종은 장영실에게 이제 그만하면 쉴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어 장영실은 전하의 꿈을 제 손으로 이룬 게 정녕 죄가 된단 말입니까? 라며 읍소하지만 세종은 그게 내 죄다 라며 통탄하는 장영실의 외침을 뿌리치고 물러나가는 세종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잠깐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원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이런 남자. 못 볼 것 같아서 그럴 자신 없어서 내 눈에 너를 새겨두려고 널 보고만 있어 이렇게라도 내 맘에 두고 꺼내보려고 내게 줄 반지만 자꾸 매만지는 걸 그래도 널 위해 준비했는데 바라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내 맘과 같은 걸 흔한 인사조차 내게 건네지 못하는 나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 봐서 맘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와서 너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너밖에 보이지 않아. 행복하란 말, 좋은 사람 만나 잊으란 말, 너의 그 한마디 그저 웃고만 있는 나. 나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 봐서 맘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내내 되풀이하는 이런 나이니까 돌아서면 눈물 흘리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 못한 바보이니까. 널 사랑하기에 많이 모자랐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Oh no. 떠나가는 뒷모습만 내 맘속에 간직할게. 그래도 나 조금은 기억해줘. Oh yeah. 나 그런 남자였다고. 한낱 너를 지켜준 사람, 가끔씩은 생각나는 사람, 그런 남자이면 돼. 참 바보였다고. 돌아서면 눈물 흘리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 못한 바보였다고. 너만 사랑하는 바보인 네가. 다시 때는 거슬러 아녀 사건 20년 전인 세종 4년. 젊은 세종이 눈이 내리고 있는 궁궐을 관망하던 중에 명나라에서 역법과 여러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이순지와 그 일행들은 매서운 눈보라를 이기며 조선 한양에 당도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온 문서는 눈보라에 젖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문서는 물시계가 그려져 있는 개용도로 세종에게 보고까지 올린 터라 그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좋은 생각이 난 이순지는 종이를 말리고 있는 장영실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서운관에서는 훼손된 문서와 복원본을 세종이 펼쳐들며 완벽하게 그림을 복구한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물시계에 대해 윤사홍, 최천구에게 질문을 하지만 그들은 코끼리 역할에 횡설수설하며 말문이 막히고, 세종은 이에 실망하여 복원본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이천은 재주가 좋아 동네 현에서 데리고 온 관노 장영실을 세종에게 소개합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이것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묻자, 곰곰이 생각하던 장영실은 코끼리가 없어 못 만든다고 하고, 세종은 선왕 때 외국에게 선물로 받은 코끼리 행방을 찾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전라도로 귀양을 보냈다고 하자 다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장영실이 코끼리는 단지 허상이라며 조선의 것, 조선에 맞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세종은 미소를 지으며 장영실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세종은 물시계 작업을 장영실에게 맡기고 물시계 모형 만들기에 몰두합니다. 결국 모형 제작에 성공을 하고 세종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모형 시연 후 세종은 장영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물시계 모형을 만드느라 성한 데가 없는 손을 보고 위로합니다. 이후 장영실은 본격적으로 물시계를 만들려고 서운관에 책을 찾아보던 도중 최천구에게 어디 노비가 서운관 안에 발을 들이냐며 뺨을 맞고 이천이 불다리를 들고 들어와 지금 당장 임금에게 갈 것을 명합니다. 장영실은 세종이
자기를 면천하고 벼슬을 내리자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내관이 읽어주는 교지를 듣고 결국 감격하여 흐느껴 옵니다. 이천과 세정은 이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체념, 빅마마가 부릅니다. 행복해서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아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까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 봐.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 내 마지막 사랑을 돌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 행복하길 바래.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기를.
그러나 장영실을 모두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관에선 본인보다 상관이 된 노비 출신인 장영실을 안입고하고 신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특히 최만리나 정남손이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세종은 영의정 황희의 의견을 묻자 영의정은 태종 때 전례가 있으니 문제는 없으나 품계는 원래 계획보다 낮은 순으로 주자고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세종은 그 안을 받아들이지만 품계는 다시 논의하라고 압박하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야심한 밤을 새워가며 자경루의 설계도를 완성하게 되고, 이를 알고 있던 세종은 자신을 그냥 쳐다보는 무례한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을 보며 기특하게 여깁니다. 이어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경루가 완성되어 시연을 하게 되는데, 물시계가 작동 후 미초씨의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타종소리와 함께 성공리에 동작을 합니다. 모두들 감탄을 하고 세종은 이제 밤이 되어도 해식이 없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 저녁에 도성에 울려 퍼지는 자경루의 타종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어느 날 긍정전 앞, 세종은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고 있고 세종 옆에 빈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장영실은 세종의 명령에 돗자리에 편한 자세로 고쳐 앉아 세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장영실에게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항상 내려다보아야 하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장영실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한다며 노비 일적에 항상 조아려 있어야 하는 덕에 바닥만 보고 살았는데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올려다 보아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세종은 하늘에 별이 많다며 다 누구의 별일까라고 묻자 장영실은 북극성을 가리키며 저 별은 주군의 별이라고 말해줍니다. 세종은 북극성은 명나라 황제의 것이라며 마다하지만 장영실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저 별의 주인은 세종이라고 하자 허허 웃던 세종은 장영실에게 저 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 너의 것이 있느냐고 묻자 장영실은 천출은 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며 어두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종은 장영실의 관모를 벗기고 바닥에 드러 누우며 따라 누우라 명하자 장영실이 정내관을 보며 눈치를 살피지만 세종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장영실이 눕고 세종은 북극성 옆에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을 가리키며 저게 앞으로 4별이다 말해줍니다. 이에 감격한 장영실은 눈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망극해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궁궐 뜰에 누워 십자수처럼 새겨진 수많은 별과 은하수를 보며 저 많은 별들이 나의 백성들 같구나 라는 세종의 말에 장영실은 그의 어진 마음에 존경의 눈빛으로 세종을 쳐다봅니다. 이때 세종은 장영실에게 조선의 간이를 만들라 말하고 장영실은 그리하겠다고 답합니다. 잠시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굿바이 데이 울랄라 세션이 부릅니다. 하루하루 나도 눈물 삼키고 가슴 안에 네 모습 지우며 살아 내 마음을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람 목이 메어 더는 부르지 못해 맘의 상처가 더 커져만 가고 지우려고 애써도 지울 순 없어 그리운 네 모습이 언제나 맴돌아 나의 두 눈 속에 네가 배어 자꾸만 차올라 Goodbye day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네요 Goodbye day 시간
우리 이별하는 그날 이후로 세정과 장영실은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가 됩니다. 흉년이 든 것은 중국 역법이 조선과 맞지 않아 농사에 어려움을 주기에 조선의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문관측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 채말리는 천문관측은 사대의 예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정남소는 자식이 아비를 따르듯이 조선은 명나라를 따라야 하며 설령 천체관측을 하고 싶다고 한들 명나라는 절대로 그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를 하자 세종은 정남손에게 차를 따라주며 그럼 조선이 혼자서 천문관측을 하면 되겠구나 라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이렇게 세종의 바람대로 천문관측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장영실은 총괄 감독을 하며 설계를 맡아 드디어 간이가 완성되지만 밤에 비가 내려 별을 볼 수 없는 탓에 세종은 침전에서 천체 관측기를 만지며 심심함을 달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영실이 세종의 침전에 들어와서 창호지의 북두칠성을 붓으로 찍은 뒤 천체 관측기의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사용법을 이해한 세종은 기뻐하며 더 그려달라고 부탁하자 장영실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전에 있는 촛불을 모두 끄고 정내관에게 창호지 뒤편에 초를 밝혀줄 것을 부탁하고 대붓에 먹을 잔뜩 묻히어 모든 창호지를 검은색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나무꼬치를 가지고 창호지에 7개의 구멍을 뚫고 나서 그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세종에게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뒤이어 장영실은 별의 명칭을 중얼거리며 천문도를 창호지 위에 그대로 모두 옮기자 구멍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며 마치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빛처럼 보이게 됩니다. 감동한 표정으로 창호지를 바라보던 세종은 나무꼬치로 북극성 옆에 작은 구멍 하나를 덧뚫어 장영실의 별을 표시해 줍니다. 드디어 비구름은 물러가고 모든 별이 보이는 맑은 밤에 조정의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 장영실이 간이를 이용해 천체를 관측하는데 그 결과 조선에서 본 별자리가 중국 남경보다 시차가 반시진, 즉 1시간 빠르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세종은 조선의 절기를 알아낸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장영실에게 원하는 바를 묻자 전하 곁에 있는 것이라 답하고 이에 세종은 그건 네가 나에게 주는 상 같구나 라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숙명파 대신들은 이 행위가 명나라를 배신하는 것이고 결국 명의 침공 명분이 될 것이라며 정남소는 명에게 스스로 먼저 이 사실을 밀지로 알려서 큰 화를 면하는 게 낫겠다며 일단 주상과 장영실의 사이를 떼어놓는 게 좋겠다고 영의정에게 속삭입니다. 여기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오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다시 아녀사고 3일 전 수염과 머리카락이 희끗한 세정은 붉게 충혈된 왼쪽 눈과 함께 슬프고도 분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인부들이 간이를 줄로 잡아당기어 무거운 대포가 굴러떨어지듯 간이대가 철거됩니다. 그리고 철개된 간이와 서운관에서 가져온 각종 천문 기기들에 짚을 쌓고 명나라 사신 오양이 태우라고 명하지만 횃불을 들고 있던 이순진은 차마 불을 붙이지 못해 결국 세종이 성취하는 몸으로 일어나 횃불을 빼앗아 직접 불을 붙입니다. 그때 서운관에서 장영실이 폐인처럼 주저앉아 천문기구 부품을 조립하려 몰두하고 제자 사임이 나타나 장영실의 팔을 끌어당기며 관하에서 포졸들이 오고 있으니 어서 도망가라고 읍소하지만 우라가 치밀어 오른 장영실은 손에 들고 있던 천문기기들을 집어던지며 통곡하며 흐느끼고 잠시 후 정남손에 의해 끌려갑니다. 이후 세종은 갑자기 세자에게 양해하겠다는 전교를 내리고 침전에 들어놓고 이어 이천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겠다는 하교를 내립니다. 다음 날 아녀에 탄 세종은 강건히 돌아오라는 세자와 영의정의 말을 뒤로하고 임금의 행차길을 떠나고 그날 밤 영의정 집에선 정남손이 장영실의 집을 수색하다가 발견한 이도라고 새겨진 훈민정음 금속 활자를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눈치 빠른 영의정 황희는 옥에 갇힌 장영실에게 찾아가 술잔을 주고받으며 금속 활자를 보여주고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장영실을 겁박하지만 장영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후 활자를 본 장영실은 회상에 잠깁니다. 새하얀 한지 위에 이도라고 글자를 적은 세종은 장영실을 불러 붓을 맞잡고는 친히 영실이라고 훈민정음으로 써주며 제 글로 표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장영실은 천문사업을 뒷전으로 미룰 정도로 글자에 몰두하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한 것으로 보아 위험한 일이 아닐까 걱정하는 한편 섭섭한 마음에 자신에게 이 글자가 어색하고 전하답지 않다고 단호히 말하자 표정이 굳은 세종이 영실과 이도가 적힌 종이를 구기며 역정을 내자 당황한 장영실은 침소를 올라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보따리를 놓고 물러갑니다. 이후 세종이 보따리를 열어보자 소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혼천이었고 그제서야 장영실의 서운한 감정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장영실 또한 미안한 감정과 충성심에 세종께 드리기 위해 이름인 이도 활자를 만들어 간직했던 것입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김현우의 노래 가끔은 혼자 웁니다. 한 걸음 물러납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곳으로 눈물에 번진 그대의 모습은 아파올 만큼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잘라냅니다. 눈물을 먹고 자라는 마음 부르지 못한 그대 이름이 가슴을 쳐서 멍이 들어도 미안해요. 이런 사람이라서 그대 앞에 다가설 수 없어서 사랑해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가끔은 혼자 웁니다. 참 못난 사람입니다.
질듯 아파도 숨을 쉴 수 있죠. 바라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거기에 있어줘서 사랑해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가끔은 혼자 울지만 오늘도 혼자 울지만. 아녀 사고 전날 결국 장영실은 참담한 표정으로 술에 실려 명나라로 압송됩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라고 외치는 이순지와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서운관 옛 동료들과 제자 사임이 지켜봅니다. 이 시각 세종은 아녀 안에서 장영실이 세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린 천장에 새겨진 천문도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음을 짓고, 이때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심한 폭우 속에서 진흙길을 지나던 아녀가 바퀴가 진흙탕에 빠집니다. 세종은 잔뜩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아녀 천장에 달린 줄을 붙잡고 이어 수레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더니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축이 부러져 순식간에 전복되어 가마가 박살이 납니다. 바로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세종은 천천히 일어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다들 황망한 와중에 세종을 수행하던 이천은 바퀴축에 누군가 톱질을 해놓은 자국을 발견을 하자 표정이 굳은 세종은 이천에게 지금 바로 한양으로 떠나 승록대부 조말생을 만나라고 명합니다. 마침 이천이 한양에 왔다는 걸 승명파 대신들도 듣게 되고, 이천이 주상을 지키지 않고 한양에 와 승록대부를 만난다는 것에 의아해하자 영의정은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조말생은 이천에게 아녀 사건에 배우가 있다는 말과 세종이 미리 자신에게 상방보검을 내려 군권을 주었음을 알리며 이천에게 병조의 지휘권과 정의 방패병 1,500명을 주어 장영실을 잡아들이라 명합니다. 한편 강화도 관청에선 사자탈이 춤을 추며 사물놀이에 흥겨운 음악이 가득한 명나라 사신 오양과 정남손의 연회가 한창인데, 이때 말을 탄 기마부대가 들이닥치며 연회장을 장악하고 뒤에 병조판서 이천이 갑옷으로 무장한 채 상방보검으로 장영실의 머리를 쳐 기절시킨 후 죄인 장영실을 비롯한 연회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잡아들일 것을 어명으로 명하며 전원을 체포해 한양으로 압송합니다. 그 시각 조말생은 영의정을 형님이라 칭하며 태종 때 이후로 언제부턴가 신하들이 임금을 따르지 않고 명나라를 따르기 시작했다며 왕이 모든 신료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고래 곧 피바람이 불 것이며, 이 와중에 왜 영의정이 옥에서 장영실을 만났다는 사실이 있는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물어보자 아차 하는 영의정과 이를 보는 조말생은 미묘한 웃음을 짓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가수 리린이 부르는 시간을 거슬러.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며
괜찮을 텐데 이젠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세종은 수천 명의 중무장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환공한 후 태종 이박원이 숙청할 때 입었다던 청색 권룡표를 입고 나타나 조말생에게 근정전을 봉쇄하라고 합니다. 세종은 아녀사고가 명나라와 내통한 무리들에 의해 역모임이 밝혀졌다며 잡혀온 정남손을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처럼 친히 칼을 빼들고 분노하고 명나라 사신을 돌려보내며 그와 내통한 무리를 모두 처단하고 간이를 다시 복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영의정이 품 안에서 장영실의 한글 활자를 꺼내 보이자 세종은 근정전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미는 신료들을 모두 전각 밖으로 내보내고 영의정과 단독으로 대면합니다. 영의정 환희는 지금의 세종의 모습이 마치 지난날 잔인한 피해 숙청을 벌였던 선왕을 보는 것 같다 꼬집으며 사대부들의 밥줄이자 이권인 문자를 박탈하는 한글 창제까지 하면 사대부들이 전부 왕과 대립하게 될 거고 그러면 세종이 이루고자 했던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충고를 하고 한글 창제를 포기하면 장영실을 사면하는 것에 도와주겠다며 제안을 합니다. 청색 권룡포를 입은 세종은 칼을 잡은 손을 내려놓은 채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좌절한 세종은 장영실에게 몰래 아무도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 숨어 살라고 보내지만 장영실은 다시 옥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누워 무너진 옥의 천장구멍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세종의 꿈인 한글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음날 국문이 열리자 영의정은 장영실의 공을 봐서 사면해주자며 미리 거래한 대로 말을 하고 장영실을 포기하지 못하던 세종이 영의정의 제안을 따르려 하던 순간 장영실이 큰 소리로 내가 영무를 꾸민 게 맞다라고 외치며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생각을 바꿀 것을 권하지만 장영실은 다른 말과 표정으로 자신이 희생할 테니 한글을 창제하라는 뜻을 세종에게 전하고 장영실의 진심을 한 세종은 오래도록 장영실을 바라보다 슬픈 웃음을 짓습니다. 장영실은 장형 80대를 맞았고
그 후 기록은 전혀 없으며 그 2년 후 조선의 역법서인 칠정산이 반포되었고 그 2년 후에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천문은 인군과 신하의 우정 영화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벗어난 차원 있는 이야기로 눈으로만 말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알아차리고 인군과 신하가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감동 영화입니다. 조선의 언어와 조선의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세종의 생각은 두 주먹을 불끈 쥐게도 하고 애국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은 관노로 태어나 종삼품 대호군이 된 천재과학자 장형실과 함께 20년간 같은 꿈을 꿉니다. 조선시대의 경제발전에 농업이 가장 중요했던 만큼 날씨와 계절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했기에 과학기기의 발명은 필수적이었고 물시계를 만들고 해시계를 만들고 치고기를 만들고 천문기기를 만듭니다. 세종이 꿈을 꾸면 장형실이 이뤄내면서 조선의 두 천재는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천문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명나라가 없으면 조선이 망한다고 생각했던 600년 전 그때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 흡사한데요.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 없어도 중국이 없어도 우리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세종대왕과 같은 애민의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영화 천문 하늘을 묻는다 였는데요. 역사 고증 오류나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애초에 설정 자체가 영화에서 당시 기록은 물론 정황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픽션인 영화적 내용으로 연출했습니다. 스토리의 전개와 주제상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노비 장형실의 눈물 나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과 천민 출신의 천재발명가 장형실의 신분을 초월한 브로맨스 극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의 요소들이 그리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를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역사의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라는 자막을 보여주며 역사 고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처음부터 시인하는 태도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객이 공통적으로 배우 한석규와 최민식의 최고의 연기력에 또한 감동할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부활 이승철이 노래하는 네버 엔딩 스토리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멀어져